오늘은 진짜 일찍 갔겠습니다. 10시까지인데 10시 35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로워지네요. 오늘 내가 촬영하느라고 늦었어, 미안해 이러면 사실 뭐 어쩔 건데, 나 촬영했잖아. 로그. 여러분들은 차를 몇 개쯤 운영하세요? 한 대? 두 대? 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타는 차가 두 대이긴 해요. 이거는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차라서 뭐 이 차는 카운트하면 안 되지, 이 차는 빼고 두 대를 운영하는데, 두 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탈 때는 작은 차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탈 때는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작은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큰 차가 평소에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잘 나가거나 다이나믹하거나 아담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너무 거창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탈 때는 i7보다 작은 차가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포르쉐를 타고 가족들하고는 i7을 타는데, 근데 문제는 i7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겨울철에 스키장 갈 때 보드를 넣기가 힘들어요. 트렁크가 이렇게 짧아서 보드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차를 또 렌트해서 갑니다. 아니면 회사 차를 갖고 가든가. 회사 차가 그때 EV9이 있었을 때 EV9을 갖고 겨울철에 갔죠. 이게 회사 차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었고, 물론 법인이 운행일지라는 게 있어서 그 운행일지에 있는 것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운행일지에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못 쓰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고 법인 용도로 썼을 때 쓴 만큼의 비율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라는 내용이지, 개인적으로 차를 썼다면 그 부분은 개인 상여, 개인 비용으로 지불해라 라는 게 법이고, 그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돼 있긴 해요. 그게 뭐 실제로 운행일지를 뭐 조작한다거나 운행일지가 사실과 좀 다르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합법이죠 당연히.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있으니까. 주말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쓰는데, 그게 전체 운행 비율로 따지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가 안 될 겁니다. 이 출퇴근 거리가 워낙 저희 직원들이 길기 때문에, 한 명은 파주에 있고 한 명은 부천에 있고 한 명은 하남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그래요.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회사 차인데 회사 직원들이 써야 되는데 내가 탔다, 이건 조금 미안한 면이 있죠. 자, 아무튼 그런 면이 있는데, EV9을 하나 사야 되나? 약간 큰 차를 가져야 되나? 뭐 산타페라든지 뭐 이런 차를 사서 중간에 기다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뭐 그렇게까지 큰 차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까지 큰 차는 아닌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폴딩도 당연히 되지만 스키스루도 있습니다. 차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실제로 실내 공간을 보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간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돼 있다. 그런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놀러 갈 때 큰 차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차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그. 지금의 애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의 애플의 전략을 보면 어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은 거였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은 몇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러면 삼성폰은 그때 몇 가지가 있었을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똑같은데 폴드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밀어서 올리느냐, 이렇게 펼치느냐, 겉에 테두리가 무슨 색깔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종류들이 있었어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때 당시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피처폰의 종류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아이폰의 종류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폰을 어떻게 하나만 내놓냐, 선택지 없냐,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차는 저한테 지금 옆구리를 지금 어쩌자는 거죠? 참 알 수가 없네. 자,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초보 회사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와 이 공장 효율성을 높이는 이 소량 납품종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뻔한 거 하나밖에 못 만드는구만, 한심하네 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3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이폰 3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뻔합니다. 생긴 게 뭐 없어. 꾸밈도 없어. 아예 뚜껑도 없습니다. 뭐 밀어 올리거나 뭐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그 자체였어. 배터리 갈아 끼우는 것도 없었다고 해서 아니 배터리도 못 갈아 껴요? 폰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들 비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몰랐죠. 이 스마트폰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였다 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얘는 플랫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됐다 그 안에 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됐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제각각의 하드웨어 폼팩터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개발자들은 어떻게 그걸 다 개발해? 그러니까 그게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애플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란 말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애플 생태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앱스토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앱스토어에 사람들이 뭔가를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게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대신 받아줘. 그 전까지 PDA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도 PDA는 있었고 그 PDA에서 앱을 깔 수도 있었어요. 저도 PDA 갖고 있었고 팜파일럿도 갖고 있었고 뭐 삼성 미츠도 갖고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PDA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까는 게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깔기 위해서 그날 밤을 일단 무조건 새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동작되게 하려면 밤을 새야 돼. 동작이 됐잖아요.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뭔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걸 요걸 설치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 일단 설치하면 안 돼. 처음에 되는 경우가 없어. 일단 싱크 자체가 안 돼. 설치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안 되는 거야. 처음엔 안 돼. 그러니까 날밤을 새게 돼요. 이거 하나 하는데 그냥 막 며칠씩을 그냥 허비해야 했어요. 다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돈을 받아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용자도 그걸 하기가 어려웠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주 허접한 거였어요. 그냥 대학교 조별과제 같은 수준의 그런 소프트웨어밖에 없었다. PDA 시절엔. 근데 애플이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네가 소프트웨어를 앱스토어에 올리면 애플이 대신 그걸 설치하게 해줘.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없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하게 일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바일이 태어나고 모바일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흩뿌려지면서 동시에 몇 천만 명한테 뿌려지는 거잖아요. 몇 억 명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하나만 잘하면 정말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애플 생태계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맨날 애플 얘기만 하네요. 앱등이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멸칭으로 이제 얘기하시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플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나질 않았어.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이폰을 그대로 따라 만든 거예요. 원래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드로이드는 앱스토어도 없어. 앱스토어 자체를 애플이 만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만든 게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APK 다운받아서 그걸 갖고 설치해야 됐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애플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그래서 혁신성도 그다지 없어지고 뭔가 안정감도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어떤 철학 같은 게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애플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 모든 걸 창조한 건 애플이다. 모바일 시대를 열었어. 그거 인정해야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에서 물건 문제없이 사는 거 요거 다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시해? 그거 인정해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애플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애플과 가장 비슷한 혁신을 가져온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결국엔 애플의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결국에 애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있는 OS처럼 이 OS를 개방하고 이 OS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그걸 2차에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처럼 이 모든 것들을 디스플레이에서 터치스크린으로 할래. 자동차가 터치스크린이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게 뭐 터치스크린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그것도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으로 기능들을 작동시킨 게 누구야?
테슬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자동차에 이 터치스크린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다이얼로 돌리고 누르는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도 안 됐어. 여러분들 BMW 벤츠 보면 커맨드 다이얼 아이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그게 돌려서 누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이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커다란 터치로 이 공조장치까지 작동시킨 건 테슬라가 최초입니다. 그건 얼마나 최초냐면 그게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시제품으로 나왔어. 이미 공개를 했어. 아이패드가 나온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보다 오히려 먼저 나왔어요. 아이패드는 시제품이 없었고 스티브 잡스가 이걸 프레젠테이션 할 때까지 꽁꽁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때 이미 아이패드처럼 생긴 걸 테슬라는 여기다 받고 거기서 터치를 눌러서 이 차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입니다 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테슬라가 시작한 거다라는 거죠. 로그.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소형차를 가져야 되고 대형차도 가져야 돼. 왜냐면 주말에 놀러 갈 땐 너 대형차 있어야 되잖아. 스키 안 실을 거야? 4명 타고 스키스루가 있는 차가 없습니다. 모든 현대차 중에 어디도 없어. 4대 2대4 폴딩이 되는 차가 없어요. 그건 제네시스로 넘어가야지 있어. 그것도 GV80으로 넘어가야 있어. 만약에 소나타인데 4대 2대4 폴딩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팰리세이드를 사야 되는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짤 때 여러 개를 사게끔 만듭니다. 한 개 사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요. 최대한 2개 샀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하드웨어를 더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테슬라는 S3, XY까지 4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추가됐죠. 이제 5종이 있어요. 5종으로 200만 대를 만듭니다.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차가 70종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몇 종 정도 되죠. 전 세계에 다 놓고 보면 현대기아 20몇 종 갖고서 700만 대 팔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5종 갖고서 200만 대 넘게 파는 거니까 제품이 파편화돼 있지 않고 제품 자체가 몇 개의 한정된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2개의 차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차를 사세요. 하나의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모델 X지만 평소에 다니는데도 문제없게 해드릴게. 사이버 트럭이지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문제 없도록 평소에 주행할 수 있는 FSD 잘 되게 해줄게. 자동 주차도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트럭이라고 그걸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다. 로그. 저는 애플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를 줄여줬어요. 그때 당시 저는 피처폰 당시에 휴대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되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기능 다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해서 그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고, 컬러폰이 나왔는데 저걸 뭐 굳이 컬러라고 저걸 굳이 사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고르라고 할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속는 기분이야. 뭔가 가격이 뭐 얘는 얘의 3배, 얘는 얘의 4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런 거를 저 돈 주고 사는 건 참 바보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애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요거 선택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의 모든 걸 넣어줄게. 일단 GPS 넣어줄게, 동작 센서 넣어줄게, 카메라 넣어줄게, 인터넷 서핑 이런 것들 프로세서 최고로 넣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라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제품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선이니까. 최선이라는 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이 막 10개야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SUV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 그것이 최선이 되려면 자동차 회사가 정말 쥐어짜서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모든 걸 다 최고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같은 차인데 트림이 막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 최고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 보면 그 차의 옵션에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졌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고민해? 그냥 다 넣어주면 되지. 애초에 정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하고 정말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깡통 차하고의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날까? 사실은 안 날 거예요.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옵션을 막 붙인 이유는 뭡니까?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면 메뉴가 막 엄청 많잖아요. 원가가 다릅니까? 원가 조금 차이 나지만 왜 그렇게 많아? 저렴한 제품으로 스타벅스에 오게 합니다. 스타벅스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오늘의 커피 2,500원이었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3,000 얼마쯤 하겠죠? 커피 한잔 하자. 3,000원에서 시작해. 커피 마시러 오겠죠. 근데 가면은 막 새로 나온 무슨 음료라면서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을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음료수가 갑자기 8,000원이야. 그래도 되나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요. 원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스타벅스의 원가의 대부분은 자릿세, 인건비, 이게 원가예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3,500원에서 8,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은 한 2배가 넘어요. 2.5배야. 그러면 마진이 2.5배 됩니까? 마진은 2.5배가 아니에요. 원가가 1,500원인 걸 만약에 3,000원에 팔았어. 마진은 2배죠. 만약에 원가가 1,500원인 걸 6,000원에 팔았어. 최종 가격은 2배 뛰었는데 실제 마진은 4배가 뛴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옵션을 만드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풀옵션을 사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너무나 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깡통 트림을 사면 자동차 회사는 그만큼 남는 게 줄어드는 거죠. 고급 트림에서 수익을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 트림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필요 없는 옵션들을 마구 넣어서,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처폰에서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초콜릿 폰이다, 무슨 뭐 가로 본능이다, 뭐 이런 최고급 트림의 폰들을 만들어서 옵션이 뭐 큰 차이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던 거죠. 애플은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제품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하이엔드로 가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생태계를 통해서 앱스토어에서 돈을 뽑아내는, 그래서 애플의 큰 수익이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동차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 거, 테슬라의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작은 거, 배터리가 큰 거, 그리고 퍼포먼스가 강한 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옵션이죠. 휠 사이즈는 사람마다 추구한 방향이 확실히 다르니까 휠 사이즈가 작으면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휠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색깔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거 말고는 옵션이 없다. 거기에 뭐 라이트를 넣습니다, 뺍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옵션질을 하질 않아요. 글래스 루프 기본부터 들어있고 안쪽에 가죽 처리 이런 것들, 뭐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경우는 없다. 그냥 기본이 풀옵션이다. 그게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러면 거기서 소프트웨어로 돈을 어떻게 버냐? 테슬라는 FSD를 통해서 돈을 벌죠. FSD가 1,0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자동차 한 대 값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더 사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애플과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FSD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죠. 예를 들면 이 차를 가지고서 로보택시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남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그걸 시작한다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테슬라는 그걸로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수수료를 떼겠죠.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가 됐어. 사람들이 이 테슬라에 페이를 해. 페이할 때 그 사람한테 현금 주진 않을 거잖아. 뭔가로 페이를 해야 되는데, 그 페이하는 시스템을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 로보택시로 주고받고 내 차를 빌려주고 내 차를 타고 사람들이 택시 타듯이 타고 테슬라 센터에 가서 그걸로 세차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테슬라가 당연히 수수료를 받겠죠. 생태계를 만들었으니까 그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카쉐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돈을 벌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애플이 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물론 애플의 카피캣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앞에 나가서 대중들을 불러놓고서 내가 마치 스타라도 된 듯이 자동차를 선전하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의 열광을 받는 그런 중심에 서는 것들이 스티브 잡스를 철저하게 모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티브 잡스와 가장 비슷한 행보를 걷는 것, 가장 괴상하면서도 가장 인류를 많이 바꿔놓는 역할을 했던 것, 스티브 잡스도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정말
엄청나게 팬들도 많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처럼 지금의 일론 머스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아니 비슷하게는 아니지, 욕도 훨씬 더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세상도 그만큼 많이 바꾸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